안녕하세요. 하루 1시간 벽돌책 읽기의 최선문입니다. 제아벌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마르멜라도프의 장례식에서 무언가 술술을 꾸미는 루진의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정리했었는데요. 이어서 5부 두 번째 꼭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추모연을 여는 까찌리네의 속마음을 되짚으며 시작됩니다. 그녀가 추모연을 꽤 그럴듯하게 열려는 마음은 사치나 허영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특유의 자존심의 발휘였다고 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길 손가락질 당하지 않겠다는 일념이었다고 하죠. 까체리나는 천성이 명랑하고 온순한 사람이지만 불행과 실패를 겪으며 작은 불화나 사소한 실패만 봐도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연 추모연에는 비렁뱅이, 부렁자 같은 이들만 참석한지라 심기가 언짢기 짝이 없습니다. 그녀가 가장 기대하던 점잖은 손님, 루지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습니다. 이때 라스콜리니코프가 추모연에 참석하고 심지어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했다고 사죄까지 하니 기분이 조금 나아진 그녀는 라스콜리니코프 옆에 앉아 추모연에 온 사람들을 흉보고 비난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던 중 루진의 방에 갔던 소녀가 다시 오게 되죠. 추모연의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던 까체리나는 집주인에게 투정을 부리고 그 둘은 투닥거리면서 다투며 두 번째 꼭지가 마무리됩니다. 세 번째 꼭지로 바로 이어보겠습니다. 추모연에 루진이 등장하고 루진은 소냐를 찾습니다. 그러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소리가 소냐가 자기 방에 다녀간 뒤로 자기 돈 100루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돈을 가져갔을 사람은 소냐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오기 전에 먼저 돈을 세어 코트 주머니에 넣은 뒤 남은 돈 500루블을 뒀는데 정확히 100루블이 없어졌다고 하죠. 자신은 소냐와 까체리나를 돕기 위해 복권이며 의연금을 모으자는 호의를 베풀며 최초의 성금으로 10루블을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소냐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자신은 10루블을 받았을 뿐이라고 하고 그것을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까체리나가 루진에게 갖은 험한 소리를 퍼부으며 소냐를 두둔합니다. 소냐는 루진에게도 돈을 줬으면 줬을 사람이지 결코 도둑질할 사람은 아니라고 하죠. 소냐의 몸을 뒤져서라도 그녀가 무고하단 걸 보여주겠다며 소냐의 주머니를 뒤지는데 어쩐 일인지 두 번째 주머니에서 쉥루브를 접은 뭉치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집주인은 소냐를 시베리아로 보내야 한다고 야단을 떨죠. 정황만 놓고 보면 소냐가 범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까체리냐는 소냐를 믿고 그녀가 그럴 리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져죠. 루지는 자신의 인품을 자랑하듯 돈을 찾았으니 됐고 이 모든 일을 용서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합니다. 그러면서 라스콜리니코프를 슬며시 쳐다보는데요. 이 순간 문 쪽에서 정말 비열한 짓이라는 호통이 나옵니다. 루진과 함께 왔던 안드레이의 외침이었습니다. 안드레이는 루진이 소냐의 옷주머니에 100루블을 슬쩍 넣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몰래 선행을 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어 루진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죠. 이때 루진이 10루블을 주려고 돈을 손에 쥐며 100루블을 함께 집는 모습을 분명히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태 루진이 무슨 의도로 돈을 넣고 또 지금 이렇게 소냐를 궁지로 몰아붙이는지 알 수가 없어 상황을 지켜보았는데 지금도 그 의도는 도저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루지는 안드레이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려 하지만 주변의 분위기는 또다시 바뀌어 그에게 적대적인 상태로 돌아섭니다. 자신이 왜 그랬겠냐는, 즉 동기가 마땅치 않음으로 스스로를 변호하는데요. 이 순간에 라스콜리니코프가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소냐를 도둑으로 몰아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킨 뒤 그녀와 자신을 비교했던 라스콜리니코프에게 부당함을 제기하여 두냐와 다시 관계를 이어보려는 협잡을 꾸민 게 분명하고 이렇게 보면 모든 이야기에 악의가 착착 맞게 된다고요. 물론 루진에게 모욕감을 준 자신에 대한 복수는 말할 것도 없이 이루어지게 된다고도 하죠.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야기를 마치며 안드레이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주변에서 이전과 달리 엄청난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은 루지는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가 방으로 들어간 뒤 30분도 되지 않아 짐을 빼고 도주합니다. 다행히 정의가 구현된 것 같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소냐는 자신의 연약함에 질려버립니다. 재앙과 파멸이 자신을 덮칠 때 너무도 속수무책임을 알았죠. 그녀 역시 자기 집으로 쫓아나갑니다. 어느덧 소요가 소동이 되고 광분에 이르자 집주인 역시 폭주하며 까체리나를 내쫓기로 합니다. 까체리나는 한겨울에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거리로 나앉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꺾이지 않습니다. 필히 정의가 있으리라며 마음을 계속 다잡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라스콜리니코프는 이제 소녀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합니다. 과연 소녀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무척이나 궁금해하면서 말입니다. 책의 세 번째 꼭지에서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까체리나가 소냐에게 보내는 무한한 믿음이었습니다. 까체리나는 어떻게 보면 양녀를 매춘부로 만들어 그녀가 벌어오는 돈으로 근근히 삶을 잇는 여인인데요.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부정적으로도 보기 좋은 인물이었는데 그런 상황과 맥락을 떠나서 소냐에게 보내는 무한한 믿음이 소냐의 순진무구함을 떠받치는 커다란 지지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부 네 번째 장입니다. 소냐의 집으로 처음 향할 때만 해도 라스콜리니코프는 루진에게 거둔 승리에 도취된 상태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집에 다가갈수록 이제 자신이 꼭 해야 할 이야기, 리자베타를 죽인 일이 떠오릅니다. 그러며 그 이야기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번민에도 빠지죠. 이런 고민을 하며 소냐의 집에 도착한 라스콜리니코프가 처음 꺼낸 이야기는 당연히 조금 전까지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까의 상황을 소냐에게 되짚으며 안드레이가 진실을 밝히지 않았더라면 루진이 마음먹기에 따라 소냐는 감옥에 가야 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했던 이야기, 과연 소냐가 일을 하지 못하면 까체리나의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될지를 다시금 상기시키죠. 그렇게 이야기는 자연스레 리자베테에 대한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먼저 그녀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또 왜 죽었는지에 관해서도 넌지시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고하는 상황에서 라스콜리니코프 역시 그리 맨정신으로 이야기를 잇지는 못합니다. 자신의 의도와 행위를 횡설수설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리자베타를 죽인 것을 알게 된 소냐는 그를 안고 키스합니다. 이때 그녀가 한 말이 놀랍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그러며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이라고도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이 그녀를 죽인 까닭이 돈 때문이 아님을, 만일 돈 때문이었다면 자신은 지금 대단히 행복한 상태였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소니아에게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자신은 악한 인간이고 겁쟁이라고 하죠. 또 우리는 서로 다른 부류의 인간이라고 하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도 하고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여태까지 이어오던 관념적인 이야기들 대신 교육받지 못한 소냐도 알아듣기 쉽게 자신의 범행 동기를 단순화해 말합니다. 자신은 나폴레옹이 되고 싶었다고 하죠. 하지만 출세를 위한 어떤 시련도 관문도 없고 그 앞에 고리대금업자 노파만이 있다면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에서 자신은 그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라스콜리니코프가 소냐에게, 다시 말해 살인자가 매춘부에게 고해성사하는 장면까지 읽어봤습니다. 오늘의 독서는 5부 네 번째 장 중간 부분 706페이지까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